그게 5달러에서 한 78달러까지 갔다가 제 기억으로 한 33달러까지 12월에 한 달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처음에 아이렌에 뭐 5달러 때 투자를 할 때 3, 4년 동안 최소 10배에서 몇십 배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한 건데 사실 거의 6개월 만에 15배가 오른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거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그런 단기 자금이 몰린 곳은 갑자기 쫙 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은 제가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6개월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갖고 있어 보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정수 작가님 모시고 최근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또 뭐 주식,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장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핫하죠. 특히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거는 미쳤다라는 수준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80만 원인데 이제는 또 90만 원 돌파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정말 지금 막 댓글들 보면은 왜 국장 안 해요? 왜 이렇게 다시 또 돈 복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국장에 대한 관심도 이제 최고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국장은 안 하신다고요? 네. 거의 사실상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국장 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포모나 분위기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아는 투자 그 근거들 갖고 이제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국장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어쩌면 글로벌 탑 트렌드를 보면서 탑 내러티브에서 AI와 이제 그다음에 자국주의 같은 그런 방산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거의 가장 큰 이제 내러티브인데 그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그 국장이 글로벌 내러티브의 중심이 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이 이 3사가 이제 메모리 쪽으로 그 반도체가 GPU 쪽에서 메모리 쪽으로 조금씩 이제 병목이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국장이 관심의 중심에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미국 주식을 안 하거나 잘 몰랐다면은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저는 반도체는 굉장히 좀 사이클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병목과 조금 더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좀 거시적인 그런 큰 타이밍에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국장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장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제 마음이 많이 편한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미장에도 마이크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이크론 투자해도 사실 지금 D램 반도체든 지금 다 부족하다고 하는 그 병목이라는 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병목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병목이 가장 궁극적인 병목이 이제 엔비디아인 거고, 그러면 한 회사가 궁극적인 병목 역할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실상 독점한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빅테크들은 GPU를 어느 정도 확보한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병목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엔비디아 GPU를 사놨더니 이걸 꼽을 데가 없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전기가 대규모로 이제 할 데이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전력망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또 부족하고 그 병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군데가 있고 이거 하나 해소하면은 그 다음 병목이 보이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 AI라는 전체적인 거대 내러티브 상에서는 병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사실 그 하나의 병목만 찾아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중에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전문가처럼 좀 설명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라는 섹터에 대한 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좀 데이터 센터나 어떤 그런 연산력을 파는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찌 보면 지금 진짜 포모에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손을 떠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용을 최대치로 쓰고 있대요. 지금 모든 개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지금 넣고 있는데 또 돈이 진짜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작년 한 4월부터 투자했던 아이렌이라는 기업에 약간 빗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도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 $5였다가 그게 이제 거의 한 10월, 11월까지 $78까지 올라가거든요. 거의 저는 6개월 만에 한 15배까지 가격이 상승을 한 건데 그때 과열이라고 하면은 과열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유망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과열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 될 거다 이런 거는 아닌데 사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과열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이걸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더 훨씬 더 오르다가 조정이 와도 지금보다 훨씬 오른 다음에 조정이 오면 사실 지금 가격보다 높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막 지금 타이밍에서 좀 과열입니다 아니다라고 하기엔 되게 좀 어렵지만 그런 타이밍을 좀 잡고 싶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아이랜도 78달러까지 갔다가 12월에 한 33달러까지도 폭락을 거의 했단 말이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과열이 너무 셌다 보니까 네. 한 달 만에 막 2배씩 오르고 그랬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지금은 33달러에서 한 60달러 정도 때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거를 좀 버틸 수 있다. 내가 장기적인 반도체 흐름에서 사이클이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전한 것 같고 아직 더 갈 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반토막이 나는 거를 단기적으로 버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신용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대출이나 내가 당장 아파트 잔금해야 될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사실 버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네. 아무리 장기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이제 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안전한 좀 하려면 현물로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대신 여쭤보는 거니까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잘 모른다. 그렇지만 실적이 나오지 않냐. 실적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고 지금 뭐 분기별 지금 영업이익이 뭐 지금 20조 뭐 30조 4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 반영 안 됐다. 이거를 지금 믿고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투자인가요? 얼마가 반영됐느냐 그래서 뭐 2, 3년이 반영됐느냐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2년 정도 갈 줄 알고 뭐 2년 정도가 지금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오르는 거라면은 사실 여기서 더 오르는 상방이 얼마나 남았냐라는 건 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작가님은 PER 높은 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PER 뭐 7, 10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낮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은 저는 PER이라는 뭐 숫자나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고 요즘은 좀 사실 팬덤 그 위주의 투자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뭐 알고리즘도 너무 많고 AI도 다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PER이나 숫자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엣지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저는 지났다고 보고 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팬덤을 이끄는 그런 투자 그런 걸 좀 잘 알아보는 게 사람들의 거시적인 그런 심리 움직임을 좀 파악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좀 과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런 게 되게 오래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제 정부의 용인과 이제 오히려 좀 밀어주는 게 있다면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방지턱. 방지턱. 과속 방지턱. 네, 과속 방지턱을 몇 개는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합니다. 항상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보면은 그때가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고점인 거는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조정 크게 오면 또 금방 또 반대로 좀 나가야겠다는 수요도 엄청 커질 수 있으니까 그쵸. 또 번 사람들도 또 팔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심은 해야 된다. 뭐 큰 틀에서는 국장은 뭐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죠? 그 국장이라고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승률의 거의 대부분이 대형주 그 중에서도 뭐 이런 반도체나 뭐 방산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몇 개만 좋지 사실 내 거는 안 올랐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의 국장으로 부를 수 있냐라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미장도 작년부터 이제 AI와 그렇지 않은 전통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데들이 이제 굉장적으로 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반도체죠,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잘 되는 거지. 지금 반도체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AI랑 엮인, 그러니까 AI의 병목이 어디냐가 이제 뭐 GPU였다가 전력망, 뭐 반도체 왔다 갔다 서로 이제 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와 이제 AI에 엮이지 않은 그런 곳들에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반도체는 AI의 버블이 계속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버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 버블 수준까지 저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올해 말에 또 뭐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AI 쪽 이제 IPO 떼서 뭐 그때 피크가 될지 그때 시작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도 올해는 계속 AI 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걸 내가 개별주를 딱 해가지고 자신 있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이 양극화에 내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반도체 전문가들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반도체는 뭐 항상 뭐 슈퍼 사이클 왔다고 하면 다시 꺾이고 안 좋다 하면 다시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포본도 요즘 많긴 하지만. 네, 요즘 또 설비 투자를 요즘 또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몇십조 투자하고 막 몇 조 투자하고 막 공장도 인수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한 2, 3년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또 지금처럼 아직 열기가 메모리 쪽에 병목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직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좀 갖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는데 메모리 가격 오르는 거 오케이인데 좀 메모리 업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그런 좀 시장 지배력이나 좀 슈퍼 갑의 포지션을 뺏어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뭐 외에 새로운 플레이어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좀 옵션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한쪽이 엄청나게 크는 거를 좀 경계하고 좀 막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되게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되게 공격적인 자본 지출을 할 수 있는 캐펙스가 성격이 되게 공격적인 캐펙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자본 지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그런 쪽에 이제 타이밍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 자본 지출의 성장률과 캐펙스 성장률이 그 매출 성장률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조금씩 꺾이는 타이밍이 좀 올 수도 있는데 반도체는 그런 게 막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갑자기 또 갑자기 오죠. 2년 더 간다 했는데 갑자기 뭐 6개월 만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미국장 투자 위주로 하시는데 미장은 요즘에는 뭐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물론 뭐 상승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글로 가셨던 분들이 국장 또 괜히 놓친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도 좀 든단 말이죠. 올해 어차피 이제 연초니까 올해 뭐 전반적인 뭐 미국 쪽 분위기는 뭐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지금 연준 의장이 지금 핵심 이슈인가요? 맞아요. 그 어제 목요일에 1월 말에 이제 좀 한번 이제 마지막 폭락 같이 이제 시장이 잠깐 이제 확 빠졌어요. 확 빠졌는데 금, 은 같은 원자재도 엄청 오르다 갑자기 좀 빠지고 그게 이유가 이제 목요일에 케빈 워시가 지금 아직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 다보스 포럼 이후에 그 블랙록 출신의 릭 라이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갑자기 급부상했거든요. 릭 라이더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것 같지는 않은 사람이 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해서 케빈 워시가 되나 보다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좀 꺾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올해에 대한 금리 인하 그 전망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좀 기대감을 좀 낮게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단기적인 좀 실망 반응이 아닌가. 그러면 금리 인하가 없거나 뭐 적더라도 상관없이 미국 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높은 느낌이긴 한데 뭐 연준 의장도 조금 높은 느낌이라고 하지만 전 여기서 그러니까 막 코로나 때처럼 거의 제로로 낮추는 거는 사실 확률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완전 초저금리보다는 좀 중저금리 정도가 좀 스윗 스팟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이제 닷컴 버블 때를 봐도 한 2, 3%대 그냥 적당한 수준의 금리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처럼 제로 금리는 사실 블랙스완 이벤트 때문에 사실 있었던 일이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진짜 나중에는 거의 경제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오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몇 번, 한 2-3번 정도만 낮춰도 그게 그냥 더 추가 인하 없이 괜찮을 것이다. 이게 이어지기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때는 새로운 뭔가 기술 발전이나 혁신 없이 그냥 주가가 오른 거라면은 요즘은 진짜 AI로 인해서 실제 생산성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는 AI 클로드에 의해서 거의 이제 정복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클로드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클로드를 써가지고 코딩을 하고 뭐 경쟁사 같은 뭐 XAI 같은 데서도 막 클로드 써서 이제 코딩을 다 하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더 많은 그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산성의 변화나 좀 가치 창출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올 한 해도 미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국장도 어쨌든 미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같이 가겠죠. 그렇죠. 같이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트럼프나 뭐 이런 것들도 딱히 신경 쓰지 않나요? 트럼프가 또 발언들이나 뭐 지금 뭐 계속 뭐 관세를 한다 안 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발언은 굉장히 신경 쓰지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정보 채널이긴 하거든요. 가장 저는 자체 투자 세계관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가 가장 실현될 확률이 높은 미래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잘 예측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 확률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사람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에 뭐 전반적으로 다 휘둘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데 사실 관세도 트럼프가 저는 관세를 실제로 매기기를 원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트럼프도 아마 관세를 매기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관세로 좀 흔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트럼프는 진짜 전쟁을 뭐 여러 군데 뭐 전 세계에서 막 전쟁 광처럼 좀 보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여러 군데서 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저는 원한다고 봐요. 어떤 그런 쪽이 방산 쪽이나 미국의 이제 좀 방산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좀 더 제일 센 애가 자기인데 그런 애들은 좀 평화보다는 좀 전쟁 분위기에서 자기의 힘을 좀 더 과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레버리지해서 좀 얻을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저는 일부러 좀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좀 커지거나 진짜 일이 뭐 전쟁 터질 것 같으면은 본인이 좀 빠르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걸러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그 연준 의장이 뭐 결정은 안 됐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좀 매파 쪽에서 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쨌든 시장에서 좀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춰줄 거라고 기대했던 게 좀 많이 꺾이겠죠. 그렇죠. 릭 라이더보다는 조금 기대가 이제 꺾이긴 하겠죠.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장에는 좀 악재일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네, 악재일 수는 있는데 어제 좀 처음에 케빈 워시가 백악관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케빈 워시가 되나보다 하면서 조금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가 또 트럼프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도 케빈 워시도 예전에는 매파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금리 인하에 되게 친화적인 좀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사실 뭔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또 케빈 워시로 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기는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파워라고 싸웠는데 금리 인하 생각이 없는 애를 뽑지는 않지 않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신용이라도 초반에는 하지 않을까. 트럼프에 맞추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래 파월도 트럼프가 믿었다가 자기 맘대로 이제 하고 지금 또 말년병장이다 보니까 말도 좀 세지고 트럼프 막 공개적으로 까기도 하고 하는데 워시도 그런 모습을 저는 조금 보여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이렇게 교감이 있지 않으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이쪽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맵하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뭐 인하 기조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오늘 촬영 기준으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엄청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관련된 어떤 리스크 이런 걸로 번질 수도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막 가격이 막 혼합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둘 다 비슷했거든요. 둘 다 실적 상회를 했었고 또 둘 다 투자금을 캐펙스를 더 올리겠다, 자본 지출을 더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메타는 근데 10%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사실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클라우드 하고 있는 사업자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고 있는 애들이나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밑댄 것처럼 자본 지출, 그 캐펙스의 성격이 조금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수요가 너무 크면은 그냥 투자해서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그런 공격적인 캐펙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 좀 방어적으로 자본 지출을 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캐펙스 성장률은 엄청 올랐는데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둔화됐네.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공격적인 캐펙스에서 방어적인 캐펙스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두바이 쫀드 쿠키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두바이 쫀드 쿠키 창업을 제가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뭐 뭐든지 두바이 쫀드 쿠키 기계 사가지고 찍어내기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카다이프 같은 당면이 들어가는데 당면이 아니라 뭐 칼국수를 넣어서 해도 그냥 맛없어도 다 팔리는 짭촌쿠 해도 이렇게 팔리는 시장인데 어느 순간에는 좀 맛있어야 되고 이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되는 시기로 그러겠죠. 유행이 끝나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사람들이 다 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캐펙스가 아니라 방어적인 캐펙스로 넘어가는 타이밍인가? 지금 약간 두쪽쿠가 유행이 지나는 모멘트가 클라우드에 오고 있는 건가라는 좀 공포 때문에 조금 정리된 감이 있는 것 같고 메타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매출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둔화될 매출
매출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캐펙스를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은 오히려 좋게 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 자본 지출이 좋은 주가 상승으로 변환이 되려면은 그 캐펙스에 따른 자본 지출에 따른 매출 성장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안 보여졌다 보니까 조금 겁을 먹는 것 같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CFO가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네가 자본 지출 해가지고 늘려놓은 그 캐파를 사실 뭐 클라우드에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자사 제품인 코파일럿에 조금 돌려놨기 때문에 클라우드 성장률은 그냥 우리 전망치만 맞춘 거다라고 좀 방어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매출까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변명을 하긴 하지만 주가를 보면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설득된 것 같지는 않은.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이제 항상 좀 주가 빠졌을 때 사면 네. 뭐 나쁘지 않은 결과들이 좀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뭐 메타도 그렇고요. 메타도 뭐 박살 났었는데 샀으면 뭐 돈 맞아요.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여전히 건지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시장에 있는 그 AI 버블론에 대한 걱정이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막 이렇게까지 막뭐 멸망하는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올해까지는 쭉 가나 보다라는 분위기로 다시 좀 누그러졌는데, 그 걱정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걱정을 좀 분산해가지고 때려맞는, 그때마다 때려맞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오라클이었고 뭐 메타가 때려맞았다면은 이제는 메타가 생각만큼은 아니네. 그만큼의 걱정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좀 옮겨간 걱정의 총량은 계속 있는데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 때려맞는 실적 발표 때마다 그런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이런 사실 가격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오히려 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팔고 메타가 오르니까 메타를 사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좀 과하게 때려맞는 쪽을 좀 더 유심히 여겨봐야 엣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좀 빠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악재들이 있으니까 빠진 거니까, 맞아요. 반대로 그 악재가 계속될 거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또 조만간 또 해결이 될 문제들이다. 오픈 AI가 뭐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적자도 많이 보고. 근데 오픈 AI도 뭐 오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존이 또 500억 달러 뭐 이게 투자한다. 걔네가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번에 레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사실 저는 작년 말에 오픈 AI가 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 투자 라운드 끝내고 바로 또 밸류를 한 거의 2배 올려가지고 또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거의 절반 그중에 해주고 엔비디아랑 소뱅이 조금 더 추가 투자해주고 이제 뭐 중동에 있는 그런 부부 펀드 같은 데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또 무난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오픈 AI는 좀 저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파산 위험이나 언제든지 그런 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올해는 넘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쪽에 관련해서 다들 뭐 걱정들은 있어요. 걱정들은 있지만 결국에 이게 또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발을 빼기도 사실 그거는 또 지나고 나서 더 올라가면은 또 아쉬움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다. AI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언제라도 내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려야 될 때는 타고 없다. 있어야 돼요? 내려야 될 때는 아예 없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폭락을 맞는 걸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 폭락에 저는 또 준비된 투자자한테는 그런 변동성이 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이렌이나 뭐 예전에 뭐 팔란티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로 그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사실 엄청 폭락 때 많이 샀기 때문이거든요. 그 폭락이 없으면 그 정도 다이나믹한 그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폭락을 좀 좋아하는 좀 편이고요. 그 AI도 닷컴 버블처럼 오면 어때라는 저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요. 한번 뭐 그때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장을 못 잡으면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파도 타고 누군가는 이제 익사를 하겠지만 잘 빠져나오겠다. 약간 그런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망할 때 나만 안 망하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남들 다 때려 맞을 때 나만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그건 되게 어렵거든요. 남들이 맞았을 때 좀 다 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좀 용기를 내서 해야 좀 인생이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세상학개론 운영하고 계시죠.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아이렌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이렌 로켓랩 뭐 이 두 개 저희 채널 나와서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때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확 빠지고 다시 또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갑자기 좀 유행을 하거나 사람들이 개인 투자,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금이 확 몰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아이렌에 뭐 $5대 투자를 할 때 3, 4년 동안 최소 10배에서 몇십 배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한 건데 사실 거의 6개월 만에 15배가 오른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거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좀 일찍 갔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단기 자금이 몰린 곳은 뭐 분위기가 12월처럼 AI 버블론이 크거나 하면은 갑자기 쫙 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5에서 한 $78까지 갔다가 제 기억으로 한 $33까지 12월에 한 달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자산이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지금 다시 또 2배 정도 돼서 한 $60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2월 5일에 네, 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저는 그런 단기적인 거를 막 타려고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럼 여전히 그 회사가 내가 보는 뷰대로 잘 하고 있나요? 맞아요. 계속 잘 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뭔가 과하게 약속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잡아놓은 다음에 항상 그거를 좀 깨부수는 좀 더 기대 이상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엔비디아도 항상 그 전략이고 항상 그 레이즈하고 전망치를 더 높이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한 다음에 또 올리고 전망치가 또 올리고 또 초과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탑을 찍어왔는데 그런 스타일의 기업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과하게 막 약속을 했는데 일정이 밀리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가 나는 그런 회사들은 저는 좀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아이렌이 어떤 AI 데이터 센터라는 AI 공장이잖아요. 토큰 공장에서 가장 좀 병목이라고 하는 전력망을 예전부터 잘 확보해 놓은 애들인데 다른 비트코인 채굴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AI로 넘어온 애들은 그런 사실 AI가 요즘 뜨니까 AI 해야겠다 해서 한 거지만 아이렌 같은 이제 회사는 예전부터 점점 이제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런 연산력이라는 뭐 AI일지 비트코인일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연산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수요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 공급을 늘리는 거는 사실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다 확보를 해두고 소유를 해두면은 나중에 비싸게 누구한테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철학을 예전부터 AI가 거의 이렇게 뜨기 전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이제 해온 거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서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뭔가 그런 자본 조달을 하는 거나 실제로 이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깔끔하게 일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계속 보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보너스로 단기적으로 막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기 자금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당장 팔려고 저는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팔란티어도 제가 2020년 12월부터 거의 투자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보통 한 몇 년은 제가 보유를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2018년부터 거의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마이너스인 시기를 좀 정상적일 때는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그 미래가 찾아왔을 때 좀 수혜를 보는 식의 시나리오가 많이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6개월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갖고 있어 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미래가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뭐 모두가 아이렌을 막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전력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직 다 그 매출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어떤 거의 진짜 10%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건설을 다 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 네오 클라우드라는 요즘 말로는 클라우드 사업자로 거듭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갖고 있긴 하죠. 기대감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바뀌는 시기쯤 되면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잠재력이 되게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아까 팔란티어도 얘기해 주셨는데 팔란티어는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항상 뭐 PR이 뭐 500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팔란티어는 뭐 다 파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지금은 그러면 뭐 다시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가요? 저는 뭐 팔란티어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투자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더 큰 상방을 갖고 있거나 제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전략과 목표에 더 맞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다양하게 ETF처럼 투자를 하진 않고 많아봤자 한 2-3개 정도 메인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정찰병으로 조금씩 그냥 보낼 뿐이고 보통 한 1-2개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팔란티어는 사실 이미 예전에부터 투자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샀을 때보다는 많이 성장을 해왔고 제가 이후에 뭔가 보는 미래를 생각할 때 상방이 제가 지금 따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까? 라는 좀 질문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저는 강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쪽에 좀 표준화를 거의 팔란티어로 경쟁자가 이뤄내는 경쟁자가 없는 진짜 경쟁자가 없잖아요. 독점적인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그런 포지션은 PR
같은 거를 뭐 들이미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쪽이라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 굉장히 좀 또 잘 맞는 스타일의 회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2029년 이후에 좀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미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몇 년 남아 있는 거니까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다른 그 옵션들에 비해서 좀 약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팔란티어를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안이 없다면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요 정도는 맞는 거죠. 저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쫙 한번 빠져주면 그때 한번 들어가거나.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보다 좋은 회사냐 아니냐, 훌륭한 회사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훌륭한 회사죠. 네, 훌륭한 회사. 사실 경쟁이 없다는 거는 참 좋은 회사인데 뭐 어쨌든 지금 전쟁 분위기들도 막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그리고 꼭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최적화 뭐 이런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 매출도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로켓랩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X 때문인 거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항공 우주 뭐 이러면 지금 한국도 막 난립니다. 지금 맞아요. 우주만 들어가면 그냥 다 올라왔어요. 오늘도 아마 한국 그 인공위성을 로켓랩 그 일렉트론에 해가지고 아마 썼을 텐데 되게 로켓랩도 제가 한 $20 정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4, 5월에 얘기했을 때 대비 지금 얼마죠? 90달러 정도라서 한 4배, 5배 정도 왔는데 저는 올해 어떻게 스페이스X IPO가 좀 예정되어 있고 IPO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사람과 그 IPO를 주관하는 이런 금융사나 이런 애들이 계속 좋은 뉴스를 IPO를 흥행시키기 위해 뽑아낼 그러겠죠. 그 분위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IPO 분위기에 따라서 다 이제 섹터 전체의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주 발사 약간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뭔가 우주 사업을 뭔가 해볼 만한데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지금 현실성이 좀 늘어나는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현실성이 늘어나는 좀 시기다 보니까 앞으로 되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비용이 뭐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막 수십억인데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지면은 이거 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에서 이 정도면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볼 만하다라는 시기가 2026년부터 좀 변곡점이 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주 쪽을 계속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긴 해요. 원래는 연 한 5%에서 7%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던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조금씩 그냥 인플레이션율 정도로 성장하던 섹터였는데 섹터 전체의 성장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방산이랑도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내러티브에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 얘기를 좀 일론 머스크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XAI랑 스페이스X랑 뭐 합병을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또 이제 나왔는데 로이터에서 또 단독 기사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진짜 하려나? 일론 머스크가 진짜 할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어떤 뭐 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민원도 없고 태양광에다가 공간도 사실 열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 지상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가장 큰 병목이 뭐 전력도 있지만 민원이거든요. 지역사회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지역사회에서 뭐 이것 때문에 전기세 올라간다. 공사 뭐 계속 불 켜놓고 공사하니 밤에도 공사하니까 빛 공해가 있다. 뭐 소음 공해, 빛 공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엄청 그 시위하고 투표해가지고 막 중단시키고 이렇게 다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주에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XAI도 이번에 막 가스 터빈 달아가지고 바로 돌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EPA인가 거기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상에서 하니까 태클을 거니까 그럼 나 빨리 그냥 우주 가서 할래. 우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예전에 그 로켓랩을 산 게 스페이스X를 사고 싶었는데 상장이 안 돼서 샀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상장하면 갈아타나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X 투자하고 싶었는데 그냥 없으니까 이제 로켓랩으로 처음 시작은 했는데 보다 보니 로켓랩의 CEO가 일론 머스크만큼의 진짜 너드에다가 진짜 그 집착 로켓 집착한 로켓 광이고 또 살짝 천재 개발자 스타일이기도 하고 트위터도 잘 안 하고 일론 머스크랑 비교해서 좀 그런 리스크도 좀 덜 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좀 탄탄하게 그리고 스페이스X보다 더 빨리 성장해온 좀 회사다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좀 더 매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사실 스페이스X만 상장하면은 사실 좀 로켓랩의 비중을 좀 해가지고 분산해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진짜 XAI랑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XAI도 약간 돈 먹는 하마거든요. 돈을 계속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사실 스페이스X 발사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냥 다른 회사로 돼 있으면은 그 시장가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주거나 반독점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같은 회사가 돼버리면은 원가 이하로 발사를 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페이스X를 산다고 하면은 그냥 우주 시장의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원치 않는 우주 데이터 센터나 AI 쪽도 섞여 있는 베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뾰족하게 베팅을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로켓랩처럼 순수 우주 베팅보다는 그런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주와 AI가 섞인 유일한 회사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섞었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로 IPO를 하겠지만 근데 AI랑 우주를 따로 그냥 사면 되지 않나? 따로 사면 된다. 네,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로켓랩은 그러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규모의 경제. 저는 오히려 그에서 약국이 있고 약국이 몰리면은 뭐 파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약국 거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약 사러 여기로 오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우주 섹터 전체적인 좀 관심도나 그런 게 좀 커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긴 이게 우주 뭐 로켓도 이게 공급이 어쨌든 선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한번 노린다면 2등 전략도 나쁘진 않다. 네. 아까 뭐 정찰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요즘에 뭐 다른 관심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2026년의 트렌드를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뭐 새해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납치해오고 네. 뭐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린란드 얘기도 꺼내고 조금 막 행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행동주의 펀드처럼 좀 더 행동주의 적으로 아니면 자국주의적으로 더 이제 방향성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가장 그 미국이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사실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TSMC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SMIC 중국에 네. 있는 그런 뭐 세 개가 다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불안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만 이슈가 터지면은 사실 뭐 SMIC는 지금 어차피 접근이 안 되고 TSMC도 뭐 미국과 중국에 거기서 대치를 하게 돼서 막 뭐 네. 폭파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면은 그것도 막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약간 예전에 중동의 에너지 위기에서 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제 이뤄냈던 것처럼 반도체 자립을 좀 이뤄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계속 저는 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계속 친하게 좀 지내면서 백악관에서 초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인텔 CEO 리프탄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인텔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키울 수밖에 없는 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예전에는 인텔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뭐 요즘은 뭐 팹리스로 설계만 하거나 뭐 제조 파운드리만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 설계 잘하는 사람들이 제조까지 하네 하면서 인텔이 거의 탑을 이제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설계도 밀리고 제조도 밀리고 하다 보니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인식을 저는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힘이 저는 더 강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베팅을 조금씩 이제 정찰병을 보내보면서 가설을 세워보는 근데 제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좀 가설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정찰병을 좀 보내볼 만하지 않나 좀 공부를 해볼 만하지 그럼 AMD는요? AMD도 저는 AMD는 엔비디아가 잘하는 진짜 모놀리틱한 한 칩에 모든 거를 다 끼워 넣어서 좀 최적화를 잘하는 그런 거보다 점점 이제 모듈화에 좀 강한 칩 그 플레이어들이 나중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엣지 AI나 좀 기기단에서 많이 해주는 그 메타랑 AMD랑 같이 하고 있는 뭐 안경에 들어가는 뭐 그런 AI 뭐 칩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장이 좀 파이가 커지면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보내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코인도 보면은 이제 그 사이클상 막판에 가면 진짜 뭐 폭주할 때는 잡 코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가잖아요. 막 밈 코인도 가고 그런 것처럼 이 AI 버블의 끝은 결국에는 실적 안 좋고 적자여도 그냥 기대감으로 이런 뭐 안 좋은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인텔도 안 좋은데 그냥 가는 뭐 이런 모습까지도 보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버블이 간다면은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이유가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 자체가 호재가 돼서 또 더 오르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오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느낌이 되게 맞아요. 강하잖아요. 네. 반도체를 보고 사실 사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로봇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뭐 진짜 뭐 난리거든요, 진짜. 없어 그냥 가거든요. 오늘 안 사면 안 돼, 내일 오르니까 막 이런 마인드인데 이쪽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 피지컬 AI 이쪽이 지금 어쨌든 엄청 이슈고 이 피지컬 AI는 뭐 한국이 잘할 것이다. 뭐 이래서 지금 또 막 가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장에는 이런 거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가 뭐 테슬라일까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러면은 로봇 그 움직이는 몸이 있고 로봇의 뇌가 되는 OS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손 코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개발진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로봇에 움직이는 그런 그 하드웨어를 잘하거나 이런 게 되게 로봇의 경쟁력이었는데 요즘에 AI 때문에 코딩도 사실 굉장히 빨라졌고 코딩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펜을 집는 거를 그 코딩을 하면은 종이는 못 집었거든요. 요즘은 펜 집는 거를 하면은 그걸 응용해가지고 종이도 집을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바뀌었다 보니까 조금 그런 OS를 지배하는 쪽이 좀 피지컬 AI 쪽을 지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실 FSD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카메라 비주얼을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런 좀 비슷하게 좀 하려고는 하지만 테슬라가 좀 어떻게 보면 비교되지 않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네는 심지어 자기 공장이 또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자기네 로봇을 적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피지컬 AI 쪽에서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 마음으로들 다들 테슬라 또 사고 있는 분도 많고 오늘 발표 난 것 같은데 그 모델 S랑 X 제일 비싼 차들을 이제 없앤다. 단종하고 그거 다 이제 옵티머스 만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또 하려나 봐요. 이제 뭐 이런 기대감. 맞아요. 원래 S나 X는 좀 오래되긴 해가지고 없앨 거라는 얘기들은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없애서 걔네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다 이제 뭐 옵티머스 해가지고 한다. 그 라인을 다 바꾼대요. 맞아요. 이제 로봇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매출 나오나? 막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은 항상 곱하기 2를 시간에다가 하면은 얼추 이제 맞는 경향이 있는데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진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로는 굉장히 좀 좋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전처럼 테슬라의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은 좀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모르죠. 이러다 또 훅 갈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관도 아니고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대형주를 사면은 뭐 상승은 하지만 또 이제 뭔가 한 방이 없잖아요. 막 5배, 10배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뭐 다른 대안들도 있다. 요 정도로. 저는 5배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아무리 큰 회사여도 5배, 10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10배까지는 어려운데 5배까지는 뭐 엔비디아도 10배 못할 사이즈에서 10배 회사를 잘 고르면 대기업들도 간다. 하긴 뭐 그렇죠. 뭐 구글도 뭐 한 2-3배씩만 올라가는데 그런 거 따지면 참 미국장이 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큰 거 샀는데도 2-3배 오르면 마음 편하게 가는 거지 뭐. 근데 뭐 하이닉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긴 하이닉스도 이제 엄청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이 15위더라고요. 세계 15위. 그러니까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니죠. 맞아요.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슬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코인만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뭐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뭐 알트코인 쪽은 뭐 진짜 막 처참한 수준으로 막 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 뭐 그러니까 코인 시장 시즌 종료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애초에 시즌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저는 붙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나?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즌이 온 적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내러티브가 뭐 미국 정부와 이제 월스트리트이 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좀 큰 혁명이 있을 거다. 지금 사지 않으면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이 살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앞으로 못 사는 시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과 그 월스트리트이 하는 거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사실 탈중앙화잖아요.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의 반대가 사실 중앙화인 건데 점점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 정부 같은 애들이 더 막
크게 모으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ETF나 아니면 그냥 홀딩 뭐 DAT라고 하는 트레저리 회사들 코인을 모으는 걸 그냥 업으로 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그냥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에는 좀 안 맞는 좀 반대로 가는 측면이긴 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코인 쪽을 맥시로 이제 하던 분들은 이 방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쩌면은 월스트리트가 뭐 미국에서 사실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좀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정직하게 시장에서 사서 오른다기보다는 모으려면은 그냥 OTC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싸지지 않게 그냥 딜로 사오고 팔 때는 또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또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내러티브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걸로 아직 뭐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 자체는 사실 기업이 사듯이 정부나 이런 뭐 금융사, 연기금 이런 데들이 갑자기 1년 만에 살 수 있는 막 뚝딱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법안이나 규제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년부터 있었던 코인의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사실 진짜 주식처럼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드는 내러티브인 것 같고 그전에는 사실 개인들만의 판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페이스가 빠르고 1년 안에도 막 3-4개씩 테마가 왔다 갔다 바뀌고 이렇게 했다면은 요즘은 조금 주식화 되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타이밍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코인 쪽은 긍정적으로 결국에 방향성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요즘에도 토크나 주식이나 뭐 이런 RWA 쪽 뭐 프라이빗 크레딧 쪽 그런 대출 시장을 또 이런 RWA로 함으로써 좀 많이 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같이 뭐 어디가 어디를 어느 정도까지 뭐 규제를 관장을 하고 뭐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규제 당국이 확실하게 자기네에게 선을 나누는 그런 법안이 좀 통과되고 시행까지가 되어야 좀 본격적인 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올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고 실제로 실행되려면 1년 정도가 보통 걸리거든요. 제대로 되려면은. 클래리티도 이번에 되고 나서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려면 올해 저는 하반기나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때쯤에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올 거다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지금 올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아니지만 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은 또 먼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트레저리 회사들보다는 이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순수 스테이블 코인 회사나 코인베이스 같은 그 서클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나누는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저도 조금 서클은 정찰병을 좀 갖고 있고 좀 $70 정도 초반에 이제 들어가 놨는데 서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계속 이제 그 3년 동안 뭐 베센트 재무장관 말로는 10배 이상 키울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실제로 뭐 3년이 아니더라도 5년 안에 무조건 그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또 스테이블 코인만의 특별한 또 장점도 있고 미국과의 그런 좀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3년을 진짜로 기다리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좀 서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단기 자금이 몰려서 튀었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때 그때 조금씩 또 줍는 거를 좋아해서 올해 한 그래도 하반기쯤에 지금 코인베이스랑 전통금융은행이랑 싸우면서 클래리티 법안도 막 표결 늦어지고 하면서 다 전반적인 좀 일정이 밀렸는데 그래도 올 말쯤에는 그래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단순한 그냥 생각으로는 다른 자산들이 다 오르면 결국에는 안 오른 데를 찾잖아요. 그쵸. 모든 건 다 그렇거든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코인만 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엔 코인도 간다고 봐야 될 거로 저는 판단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냐 뭐 내년이냐 그리고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당장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코인을 사냐 이걸로 이제 고민인 거죠.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분위기는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갈 거다라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모르는 분야는 좀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야는 집중을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는 분산을 해야 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다 모든 게 이제 오르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면은 안 오른 데를 결국에 이제 추가 유동성은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코인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안 오른 가치주들이 될지는 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은 아예 분산을 해놓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가장 주도하는 내러티브가 유지되는 때까지는 계속 그 주도하는 내러티브를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뭔가 공격적인 타이밍에서 방어적인 타이밍으로 좀 꺾이는 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좀 가치주들이 꿈틀꿈틀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시하고 있다가 코인과 가치주들이 꿈틀꿈틀하는 타이밍 때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갖고 있고, 근데 항상 그 투자라는 게 이런 타이밍이 왔다가 또 하루 만에 갑자기 이런 타이밍이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쭉 네.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개구리처럼 그 물이 서서히 끌어가는 거를 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매달 조금씩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내 스스로 내 모든 게 지금 현금화돼 있다면은 내가 이대로 또 투자를 했을까라고 되물어보는 좀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회사들을 많이 주가 빠져 있거든요. 약간 조금 최근에 뭐 반등수 조금 했지만 여기에 조금 비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시고 뭐 베팅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유일하게 안 갔기 때문에 얘는 간다. 그리고 지금 미리 사겠다. 저는 원래 레버리지 베팅을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실제 레버리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떨어질 게 예상되는 때에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부동산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뭔가 레버리지 상품으로 아예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계속 녹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뭐 청산이라는 위험도 있고, 실제로 이런 트레저리 회사, 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레버리지를 또 수익률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는 나는 베팅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순수하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장에만 베팅을 하고 싶은데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리스크를 져야 되는 옵션으로 선택지로 생각이 돼가지고, 뭐 진짜 뭐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뭐 스트래티지 같은 거는 저도 원래부터 건들지는 않았었고, 옛날에는 스트래티지도 ETF가 없었다 보니까 그 주식 뭐 예수금이나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트래티지로 간접 투자하는 의미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ETF가 다 생기다 보니까 굳이 얘네 트레저리 회사들이 레버리지 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뭐지? 그리고 그 레버리지 효과로 오는 그 장점이 개별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을 리스크를 커버하는 건가? 이 대표의 리스크도 있을 거고, 이 회사 자체의 리스크도 있을 거고,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거에 리스크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쪽은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시니까 한국 분들이 오르면 좋겠다고 희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인 쪽은 뭐 과거에 어떤 사이클, 아까 뭐 사이클 없다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에 어쨌든 차트를 보면은 뭐 4분의 1토 막씩 막 나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한 절반까지 정도, 아직 절반까지는 못 왔죠. 1억 7천에서 뭐 한 1억 2, 3천 정도니까 약간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도 우려가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약간 원래 많이 떠났나요? 이제? 골수 투자자 분들끼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더 붙느냐 안 붙느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애초에 아예 안 건들 거니까 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인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성 베팅, 코인 쪽을 많이 골수로 많이 하시던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준 의장이 좀 바뀌면서 뭔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막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작년엔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5월만 되면 뭐 좋아지겠다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연준 의장이 코인 시장과 큰 막 직접적인 연관은 또 비트코인을 없다 산다, 보니까. 연준이 산다, 막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아직은 26년은 주식에 해겠네요. 저는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금, 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은 요즘 뭐 은 폭주하고 있는데. 금, 은은 뭐 굳이 투자 안 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금은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되는 또 분야기도 해가지고 어느 쪽에 베팅도 좀 하지 않는. 금은 그냥 글쎄요, 간접 베팅으로 그냥 실제 귀금속을 사면은 되는 거 아닌가. 왜 금과 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달러 기반의 자산들이 붕괴할 때는 또 금은이 또 받쳐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화방을 받쳐주는 게 당연히 뭐 있다고 하지만, 상방이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상방이 남아있느냐로 저는 보기 때문에 3, 4년 안에 10배 갈 수 있는 정도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뭐 10배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한 5배, 그래도 3, 4년 안에 5배 정도의 상방이 있는 거를 좀 보는데, 사실 뭐 금이나 은이나
5배나 10배를 빠르게 이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자산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틀에서 선택지에서 많이 좀 제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금, 은처럼 뭐 2-3배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뭐 금, 은 말고도 많잖아요. 그냥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일반 주식 그냥 빅테크를 살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애매하지 않나 매력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분산 투자나 어떤 이제 뭐 나름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소수에 집중하는 투자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매번 맞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타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매번 맞추는 게 뭐 타이밍을 갑자기 그때 딱 베팅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장기 투자는 뭐 몇 년간의 시간이 있고 시간이 보면서 내가 생각한 미래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 아니면 내가 생각한 미래가 오긴 했지만 이 베팅이 수혜를 보지는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베팅했는데 틀렸어 이렇게 뭔가 일시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실패로 딱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게 보이네 라는 정도로 좀 옮겨가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 이 많은 돈을 다 몰빵해서 투자할 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서 분산을 한다는 뜻은 내가 가장 확신 있는 거를 빼가지고 내가 가장 확신이 좀 덜한 거에 그 베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빼가지고 내가 덜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전제 하에서는 분산을 하면 할수록 조금 기대 수익률이나 좀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집중 투자랑 분산 투자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게 사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확신이 있는 곳에다가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뭐 지식이 없고 다 모르는 곳이면은 집중을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때는 분산을 해야죠. 모르는 만큼 분산을 하고 아는 만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런 걸까요? 이제 10배 이상 커질 만한 어떤 산업군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좋은 CEO를 찾고 근데 그 중에서 대형주는 아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많은 주식으로 찾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섹터 자체가 10배가 아니어도 섹터 자체는 3배 성장해도 그 안에서 수혜를 더 많이 보면 10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같은 거는 진짜 뭐 1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는 진짜 뭐 10배도 나오고 100배짜리도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AI나 뭐 방산 우주 같은 두 번째 그런 내러티브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진짜 크게 매력이 안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주도 좋은 것 같아요. 우주 좋죠. 우주는 진짜 아직 이제 정말 초기라고도 봐도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스페이스X가 어쨌든 보여줬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되면은 사도 될까요? 일반인들 기준에서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인 분들 좀 스페이스X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스페이스X가 다 지배할 것 같거든요. 막 적에도 이상 막 수만 개 쏴버리고. 그래서 살려면 빨리 첫날에 사야 되지 않을까? 첫날에 사서 둘째 날에 팔아야 될까? 꼭 이제 상장하고 한 일주일 한 달 있다가 한 5배 뛰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건 어쨌든 최고 좋은 시기일 때 상장들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이번에 사실 스페이스X랑 XAI를 막 합병한다 얘기하는 것도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스페이스X보다는 조금 스페이스X만으로는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더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XAI는 사실 자체적으로 상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완벽히 1위가 아니잖아요. 프론티어 모델 중에서는 뭐 오픈 AI랑 뭐 클로드 제미나이가 있는데 굳이 그록에 투자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싯이 사실상 막힌 회사인데 스페이스X랑 우주 데이터 센터로 붙여가지고 상장을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심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게 XAI를 엑시시키기 위해서 붙여서 엑시시키기 위해서 사실 자기도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진짜 올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XAI의 엑싯을 위해서 좀 일부러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는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꼭 마지막으로 그 오픈 AI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순수 AI 전문 그러니까 AGI 회사들이 상장하면 그거는 리스크 많겠죠. 그것도 아직 거기는 전쟁 중인데. 그렇죠. 리스크가 있긴 있죠. 저는 사실 곡괭이 파는 기업들을 더 좋아해서 결국에 이제 전 세계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돈이 이런 프론티어 모델 몇 개로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오픈 AI든 뭐 엔스로픽이든 그런 애들이 구독료로 이제 흘러가고 얘네들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다 얘네가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오퍼레이팅 오펙스로 좀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 원가로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결국에 얘네들은 또 빅테크한테 돈을 또 내야 되는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또 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자본 지출을 이제 또 엔비디아 GPU, 반도체, 메모리, 뭐 플래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뭐 냉각, 아이램 같은 네오 클라우드에다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안에서 이 흘러 들어오는 돈의 수혜를 보는 이 밸류 체인 안에서 경쟁이, 그러니까 병목이라는 의미는 찍어내는 족족 팔릴 정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경쟁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 누가 이길지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베팅이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오픈 AI든 뭐 엔스트로픽, 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셋 다 투자하지 않는 이상 누가 이길지 경쟁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그럼 클라우드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네.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뭐 반도체나 네오 클라우드 중에서는 네오 클라우드는 여기는 좀 확실히 병목이라서 누가 경쟁해서 이길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어딜 투자해도 오를 것 같다. 네. 뭐 이러면은 이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더 좋겠죠. 그런 거를 찾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네오 클라우드 쪽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사실 너무 분산돼가지고 이 수혜가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스윗 스팟을 좀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물론 뭐 연 수익률 10% 20%도 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그거보다는 한 번 더 좀 잘 돼가지고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공격적이고 그쵸. 되게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해야 또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네. 바뀌기를 원하면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한 책임도 또 내 거니까 번 돈만 내 거고 뭐 잃은 돈은 네 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흐름이 AI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으니 맞아요. 이 안에서 또 좋은 선택들을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수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본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